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대선 후보들 TV 토론 보셨습니까? TV 토론 자체로는 세 번째 토론이고요. 법정 토론으로는 첫 번째 토론.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주로 토론을 하자 뭐 이렇게 약속은 되어 있는데 이제 모든 그 공격 포인트를 미리 설정을 한 다음에 이게 마치 경제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갖다 쓰는 수법들을 쓰더라고요. 총체적인 저의 그냥 촌평을 말씀드려 본다면 윤석열 후보의 그 90점대 이상의 득점 공식 이게 재확인이 되고 작동되고 있더라. 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이런 TV 토론을 보실 때 누가 더 공격력이 있나? 누가 더 날선 비판을 잘하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 토론에 임하는 그 후보들의 진정성, 태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평가하고 살펴보시는 것 같다. 이게 저의 결론이고요. 또 하나 이제 안타까운 거는 어떤 후보들은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제 관련 통계 숫자를 몇 개 외워와서는 그것이 마치 자기의 엄청난 우월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상대편을 몰아붙이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자기도 이해 못하는 통계 숫자, 경제학자들마저도 통계학자들마저도 서로 충돌하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그런 통계 숫자를 가지고 와서 상대방한테 이거 알고 있었냐? 뭐 이렇게 윽박지르는 그런 걸 광경을 보면서 참 저런 게 국민과 유권자들께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이제 가령 제가 그 모든 문제를 다 경제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끌어다가 붙인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그 김만배가 어제 토론을 지배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단초를 이재명 후보가 꺼내더군요. 김만배는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김만배가 회계사 정영학하고 이제 둘이 나눴다는 그 녹취록의 내용이 이제 어제도 토론의 주요 화제거리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경제하고 관련이 있는지 제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을 갈등시키고 증오하게 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곧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 말 속에다가 경제라는 말을 억지로 좀 집어넣기는 했지만 사실은 경제하고는 뭐 큰 관계가 없는 얘기죠. 이른바 그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이제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민주주의 위기가 경제의 위기다. 적폐를 수사하면은 민주주의 위기가 온다. 적폐를 수사하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진다.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전형적인 논리 전개 방식인데 얼핏 흘려들으면 그럴듯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앞뒤가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들이 했던 그러면 적폐 수사는 갈등하고 관계가 없었냐?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는 매우 민주주의적이었냐?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발목을 잡은 일 없었냐? 그대로 되갚아서 되물어주면 이재명 후보가 아마 어떤 대답을 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자기들이 하는 적폐 수사는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적폐 수사하면은 갈등이 일어나고 문재인이 적폐 수사한 건 갈등이 0도 없었고 1도 없었고 뭐 이런 논리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매우 자가당착적인 그런 얘기를 겉을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가지고 슬쩍 얘기를 던지는 겁니다. 어찌됐든 적폐 수사 이거를 경제 위기 어제 그 경제 토론이니까 경제에다가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도 좀 약간 억지스러운 데가 있었죠.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님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이야기를 하시더니 지금 경기지사의 법인카드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법인카드 횡령 등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사람들에게 일할 의욕을 북돋아주는 게 경제발전 기본이 아니겠느냐. 네. 당신이 적폐 수사를 경제 위기하고 연결시키니까 그런 논리라면 나도 할 말이 있어. 김혜경의 법인카드 횡령 그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일할 의욕을 북돋아주는 경제발전의 기본이 아니겠느냐.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맞받아치는 순발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김혜경의 법인카드 그거 조사해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담을 하고 열패감이 빠지고 그런 줄 모르느냐. 그런 것들을 다 공정하게 하는 것이 사람들 하여금 일할 의욕을 북돋아주는 거고 그게 경제발전의 기본인 것이다. 이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재명 후보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꼭 보여드려야겠다 이러면서 판때기를 하나 이제 내보냅니다. 안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이런 말도 좀 어폐가 있죠. 네. 아니 안 보여드리려고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준비를 해왔으니까 꼭 보여주려고 준비를 해온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안 보여드리려다가 꼭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김만배 녹취록에 나온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김만배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녹취록에 나왔다는 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딱 판넬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여기 대해서 김만배와 정영학 그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와 훨씬 가까운 측근 아니냐. 더더군다나 그 녹취록 끝부분에 가면은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 씨가 한다. 거기까지 얘기를 해야지 왜 앞에 부분만 얘기를 하냐.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발끈해가지고 그거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어. 이렇게 다그칩니다. 이재명 후보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느냐. 이 말은요. 그 말은 잘못하면 이게 자승자박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한 말은 거짓말이다. 허위사실인 것이 드러나면 후보 사퇴하세요. 라고 다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어제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말 중에 단 하나라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이재명 후보야말로 자신이 한 말처럼 후보 사퇴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편한테 삿대질을 한 만큼 그 손가락의 끝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너 거짓말했으면 후보 물러나!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본인이 말 속에 거짓이 있으면 나 먼저 물러나야 된다. 이제 이런 말하고 똑같은 논리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그 학교 선생님처럼 학생들에게 마치 예습복습 잘 해왔는지 물어보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의사이지 경제학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몇 가지 통계 숫자가 경제학계의 뭐 최고 이론이라 되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들고 온 그 통계 숫자 몇 가지를 외운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신 알고 있느냐? 그러는데 글쎄요, 그걸로 안철수 후보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본인은 그런 통계 다 이해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경제학계에서조차 논란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핀트를 못 잡고 있습니다. 깊게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점수를 얻지는 못하고 좀 짜증나게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가 그 김만배의 녹취록 뒷부분에 가면은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가 곧 이재명 게이트다, 이런 말 한 부분이 나온다. 이제 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 하지 마시오,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나오자 월간조선이 그 녹취록 캡처본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제가 주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글자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이 형광펜으로 네모친 부분에 있는 녹취록,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만배, 그래. 정영학, 현찰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김만배, 우리는 오리역이나 신경 쓰자고. 형이 오리역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김만배는 스스로를 형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대장동 게이트 일당들이 이제 4명, 5명 되는데 김만배가 제일 연장자이고 그다음에 주범이니까 이제 동생들 데리고 말할 때 형이 그건 알아볼게.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보겠다는 뜻입니다. 정영학이 그러자 예 하면서 김만배가 거기에 대해서 뭐뭐 했으니까 망정이지. 그 앞에 뭐뭐 했으니까 이 부분은 녹취가 잘 안 돼서 약간 이제 먹어 있습니다. 뭐뭐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그러자 정영학이 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녹취록 부분이. 이제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을 그 초과이익을 어마어마한 1조 원이 넘는 돈을 이제 하늘에서 벼락처럼 쏟아진 돈벼락 속에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 이익금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 것인가? 또 로비 자금으로 쓴 돈들은 어떻게 거기서 공제를 할 것인가? 등등등 해가지고 약간의 내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 돈 문제가 비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온 세상이 이것이 본질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재명 게이트로 비화를 할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라 이재명 게이트로 비화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장동에서 어떤 핵심 인물을 꼽으라면 그건 이재명 아니냐라는 맥락으로 그런 뉘앙스로 읽힌다. 이제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이라도 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 녹취록, 김만배 녹취록 뒷부분에 보면은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있다. 그 말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자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요?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가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세요 했는데 월간조선이 딱 그 녹취록 캡처본을 보인 겁니다. 그 말이 있는 겁니다. 녹취록 속에. 그럼 누가 거짓말한 거죠? 본인 말대로라면 누가 사퇴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기축통화 얘기가 난데없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는 미리 이제 뭐 각본에 있었던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축통화, 키 커런시 이런 이제 건데 그 국제 무역거래 그 결제 통화가 되는 그런 돈, 그다음에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돈을 말합니다. 최초의 기축통화는 영국의 파운드화 뭐 이런 거 꼽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미국이 세계를 금융적으로 지배했을 때 이제 미국의 달러, 유럽의 유로화, 일본의 엔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기축통화로 알고 있었는데, 후보들끼리 이제 적정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한 얘기를 하던 끝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국채 발행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얼마든지 돈 찍어도 된다.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 이게 이제 일파만파를 낳는 겁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이재명 후보님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고요? 경제 멘토인 최백운 교수가 그러던가요? 아니면 김어준 씨가 그러던가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곧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 된다는 발언이 전경련 보고서를 참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경련에서 언급한 것은 IMF의 특별 인출권인 SDR, Special Drawing Rights에 대한 이야기로 기축통화와는 전혀 무관하다. 현재 그 SDR의 지위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중국의 유연하죠. 기축통화는 아닙니다. 중국이 지금의 경제 규모를 유지를 하면은 2030년 이후에, 지금부터 한 9년, 10년 이후에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금융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 속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영 보좌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초에 이재명 후보가 화폐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축통화국이 되니 많이 하는 말을 저렇게 쉽게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집권당의 후보가 기본적인 경제학 지식조차 없이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망언을 내뱉은 것도 우스운데 그 발언을 주워 담으려는 공당의 해명 또한 허접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런 민주당에게 5년을 맡겼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패러디가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가축통화국. 가축통화국 아니냐. 대장동처럼 자기 사람들 돈 벌게 해주고 서민들 등골 빼먹어 집 없고 돈 없게 만들어서 국가에 의존하게 가축처럼 키우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실패한 여당의 말은 못 믿겠습니다. 뭐 이런 패러디가 있다는 겁니다. 기축통화국이 되려면요, 일단 군사력, 외교력이 온 세계에 영향력이 미쳐야 됩니다. 군사력, 외교력. 기축통화국에 이 자격이 있으려면. 두 번째는 막대한 금 보유량이 있어야 됩니다.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역 적자를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국 내에 첨단 금융시장이, 금융허브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자기네 화폐를 많이 찍어내서 국민들한테 뿌려줄 수 있다. 그래서 국채, 국가 재정, 나라 빚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을 이재명 후보는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은행, 발권은행이 우리 돈 찍어내면 돼. 왜 우리 곧 기축통화국이 될 테니까. 그 말을 했다가 비웃음을 사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어제 그 몇 가지 핵심 포인트로 어제 있었던 제 1차 대선 후보들의 법정 TV 토론 내용을 제가 인상적으로 들은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국민들께서는 몇몇 후보가 자신만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몇 가지 경제학 통계를 가지고, 나라 경제 통계를 가지고 상대편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든지 이런 거를 크게 점수를 주지는 않는 것 같고, 결국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주목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 4명 TV 토론, 대선 토론 지켜봤지만 윤석열 후보의 순발력과 그 말솜씨, 이런 부분이 갈수록 좋아진다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다른 후보들은 그냥 평소의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총괄적인 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점수로 따져본다면 윤석열 후보는 90점 이상 획득하는 어떤 공식을 다시 확인한 것 같고, 다른 후보들은 이제 그거에 못 미쳐서 한 70점 이쯤 점수를 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